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결산 실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493페이지죠? 자, 493페이지 보시면은 결산의 작업 순서가 나와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나와 있죠? 요거는 뒤에 예제를 통해서 좀 볼게요. 자, 494페이지 볼게요. 자, 494페이지 필수 예제. 주 스마트의 결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주식회사 스마트는 회사 코드 4000번인데, 오늘 일단 여기 K랩에 회사 코드 4000번 좀 들어가 계세요. 1번에 수동결산 관련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 1단계예요. 1단계 수동결산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수동결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12월 31일 날에 직접 일반 전폐입력에다가 결산 분기하는 게 수동결산이에요. 자, 그럼 일반 전폐입력 들어가 볼게요. 자, 일반 전폐입력에 12월 31일 날에 직접 결산 분개를 할 건데, 자, 1번 문제가 단계 계상한 영업부 차량 보험료에는 차기 선급분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자, 미리 좀 다 분개를 해놨는데 기중에 보험료에 대한 분개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차변에 보험료 이렇게 분개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보험료 내에 차기분이 얼마가 있대요? 100만 원이 있다죠. 그럼 차기분 100만 원을 대변에 빼면서 차기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계정 과목을 뭘로 넣어야 될까요? 네, 성급 비용으로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분계 12월 31일 날에 입력을 해볼게요. 차변의 성급 비용 100만 원, 그다음 대변의 보험료 1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여기 수동 결산이에요. 수동 결산은 12월 31일 날에 직접 결산 분개하는 거. 저는 2번에 성호품을 취득하여 취득 시점에 성호품 B로 계상하였는데 12월 31일 현재 남아있는 성호품이 50만 원이다. 취득한 시점에 비용으로 계상을 했었대요. 이렇게 차변에 성호품 B 잡았는데 안 쓰고 남아있는 거는 뭘로 잡아야 될까요? 자산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안 쓴 거를 대변에 빼요. 이렇게 빼고 안 쓰고 남아있는 거는 성호품 5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해 볼게요. 차변의 성호품 50만원, 그 다음에 대변의 성호품비 50만원. 자, 3번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여금을 정리하고 납부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부가세 예수금은 내야 될 거잖아요. 예, 대변에 있겠죠. 매출세액. 대변에 있고 부가세 대여금은 돌려받을 돈이니까 차변에 있겠죠. 대변에 있는 부가세 예수금이 20854-122, 차변에 있는 부가세 대여금이 12723-554예요. 차액만큼을 내야 되겠죠. 근데 올해 내는 게 아니라 2기 확정 부가세니까 다음 연도 1월 25일 날 내겠죠. 그래서 일단 정리해가지고 낼 세금을 미지급 세금으로 잡아야 되는데 대변에 있는 부가세 예수금, 자, 대변에 있는 부가세 예수금은 이렇게 차변에 빼죠. 그 다음에 차변에 있는 부가세 대여금은 대변에 뺐죠. 차액은 미지급 세금. 예, 요거 다음 연도 1월 25일 날 납부하면 되겠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빼고 부가세 대여금 빼서 차액만큼은 미지급 세금. 요 분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분개 12월 31일 날 일반 전표입니다. 해볼게요.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자, 부가세 예수금이 얼마가 있냐면요. 20854122. 그 다음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12723-554. 그 다음에 납부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미지급 세금 8130568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는 부가세 예수금하고 부가세 대여금이 나오는데 그 금액이 문제에서 주어졌죠. 시험에서 문제에 금액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합산에 들어가세요. 합산에 들어가셔가지고 부가세 예수금하고 부가세 대여금을 조회하면 되는데 컨트롤 F 치고 부가세 예수금. 네, 부가세 예수금이 잠깐만요. 아, 예. 저 결산 분개를 해버려가지고 부가세 예수금하고 부가세 대금이 조회가 안 되는데 잠깐만 좀 지울게요. 자, 부가세 예수금이 다시 합치고 다시 할게요. 자, 합산에 들어가셔가지고 컨트롤 F 치고 부가세 예수금.
치면은 부가세 수금이 2085412이죠. 부가세 대여금 얼마가 있느냐? 12, 723, 554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합산해서 조회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입력하라는 문제도 나오니까 찾는 방법도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거 입력 다시 해볼게요. 1번 전표 입력. 아까 입력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좀 다시 살릴게요. 이거를. 자, 아까 이렇게 입력했었죠? 부가세 수금 차변, 부가세 대여금 대변, 그 다음 납부세금, 미지급 세금. 자, 그 다음 자동결산. 이번에 그 자동결산 관련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동결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 1번 문제 풀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1번에 기말에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퇴직급여가 있는데, 그 생산직 사원이 추계액이 3천, 그 다음에 사무직 사원이 추계액이 6천이고, 뭐 설정 전 퇴충 잔액이 생산직이 1천, 사무직이 3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생산직 사원 같은 경우에는 추계액이 3천이니까 3천만 원만큼의 퇴직금이 나갈 것 같은 거죠. 그걸 미리 비용 잡고 대변에 부채 잡는 거잖아요. 미리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퇴충, 부채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이 분계가 보니까 금액이 2천이라고 돼 있죠. 2천이라고 돼 있는 거는 거기 설정 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1천만 원이 있다라고 돼 있죠. 그 말은 이미 퇴직금에 대한 분계를 1천만 원치 했었다라는 거죠. 했었으니까 추가로 얼마만치만 더 분계하면 되는 거예요. 2천만 원치만 더 분계하면 되는 거죠. 사무직도 마찬가지. 추계액이 6천인데 설정 전 퇴충 잔액이 3천이니까 추가로 퇴직금 분계를 얼마만치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추가로 퇴직금 분계는 3천만 원어치만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계를 수동으로 하면은 12월 31일 날에 직접 전표 입력하면 되는 거단 말이에요. 자, 근데 자동결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분계를 수동으로 하지 않고 그 해당하는 메뉴에다가 요 금액만 넣으면은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되게 하는 게 자동결산인데 그 자동결산을 하는 메뉴가 어디냐면요. 자, 여기 결산 및 재무제표의 결산자 입력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여기가 자동결산을 하는 곳이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결산을 해야 될 기간을 설정해 주면 되는데 1월부터 12월 하잖아요. 그래서 01, 12 치면은 이렇게 그 계정 과목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손익계산서를 그대로 옮겨 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은 제품 매출원가가 있죠. 제품 매출원가 쪽은 손익계산서에 500번,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이건 제조원가 명세서 쪽일 건데 하여튼 제품 매출원가 쪽은 500번대죠. 그다음 판관비는 800번대. 그래서 손익계산서하고 제조원가 명세서 부분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500번대는 제조원가 명세서일 거고 800번대는 손익계산서일 건데 손익계산서하고 제조원가 명세서를 그대로 옮겨 놓은 거고 여기에다가 금액만 넣으면 분계가 결산 반영 금액 있죠. 결산 반영 금액란에다가 금액을 넣으면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보시면 퇴직급여가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500번대 퇴직급여가 2천만 원이니까 결산자료 입력에 500번대 퇴직급여, 508번 퇴직급여 있죠? 이쪽에다가 2천만 원 금액을 넣으면은 퇴직금에 대한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806번 퇴직급여가 얼마가 있었죠? 여기는 3천만 원 있었죠. 3천만 원 넣으면은 퇴직급여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이 될 건데 금액을 넣고 난 다음에 상단에 전표 추가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제가 일반 전표 입력에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12월 31일을 쳤더니 퇴직급여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결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자동 결산했다 이 말이에요. 퇴직금에 대한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결산자료 입력은 요 손익계산서 부분에 그 비용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있잖아요. 예, 그 란에다가 금액만 넣으면은 여러분들이 반영시켜야 될 금액만 넣으면은 결산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 예, 그걸 우리가 자동 결산이라고 해요. 자동 결산은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이루어지는데 금액만 넣으면은 자동으로 결산 분계가 생성되는 거. 자, 이런 건데 그 퇴직급여 해당하는 날에다 금액 넣었죠. 근데 이게 좀 더 퇴직금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상단에 퇴직 충당을 눌러봐요. 그러면은
여기 508번 퇴직급여가 있고 806번 퇴직급여가 있죠. 508번 퇴직급여 생산직 추계액이 3,000이죠. 그 다음에 806번 퇴직급여가 6,000이죠. 사무직이. 넣고 그 다음에 기초금액이 자동으로 나와 있죠. 기초금액은 어디 있는 게 자동으로 반영이 된 거냐면요. 정기분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봤더니 제조가 1,000 나와 있죠. 이렇게 제조가 1,000, 그 다음에 판관비가 3,000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기초 1,000, 그 다음에 800번대에 대한 기초 3,000 빼서 추가 설정액이 500번대는 2,000, 800번대는 3,000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고 결산 반영 버튼을 누르면은 퇴직급여란에 508번 퇴직급여란하고 806번 퇴직급여란에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세요. 자, 그래서 퇴직급여에 대한 자동 결산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2번 감가상각비 자동 결산을 볼게요. 자, 2번에 기말에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있죠. 818번이 있고 518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거, 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면 여기,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면 여기 금액을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넣어볼게요. 자, 사무실이 1200하고 건물이 1200, 차량 운반구가 1150이에요. 사무실은 800번 되겠죠. 818번 쪽이 감가상각비이고 건물이 1200,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가 1150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공장은 건물이 1600, 그 다음에 기계장치는 1800,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는 550. 금액을 넣으면은 분계가 자동, 감가상각비에 대한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겠습니다. 굳이 이거를 수동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분계가. 근데 이거를 수동으로 하면은 입력하는데 좀 시간도 걸리고 귀찮겠죠?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요 금액, 해당하는 금액만 넣으면은 요 분계는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결산자료 입력에 지금 제가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자동 결산 분계가 완료가 되는 상태잖아요. 이거 지우고 싶으면은 결산 분계 삭제를 누르면 돼요. 누르면은 아까 우리가 자동 결산에 반영했던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다 없어져요. 전표 추가 버튼은 결산자료 입력, 자동 결산 다 하고 난 다음에 눌러야 되거든요. 다 하고 난 다음에 누르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까지 했고 이제 3번에 재고자산의 실질 조사된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아. 매출 원가 자동 결산인데 이거는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좀 미리 써놨는데 만약에 차변에 상품이 10,000원이 있었다. 차변에 상품 10,000원, 대변에 현금 10,000원인데 기말 가서 봤더니 상품 금액이 3,000원밖에 안 남아있더래요. 그러면은 창고에는 그 재고자산이 10,000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봤더니 3,000원밖에 없더라. 그럼 나머지 7,000원은 어떻게 됐겠어요? 팔렸겠죠? 그래서 팔린 거는 대변의 상품을 떨면서 매출 원가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매출 원가 잡는 분계를 할 때 핵심은 어디에 있다라고 했냐면요. 제가 이론 설명할 때 매출 원가 구하기 핵심은 기말 재고 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다라고 썼죠. 기말 상품 재고액만 알면은 매출 원가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말 상품 재고액 3,000원 요거 알게 됐더니 상품 매출원가 금액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제조기업은 어떻게 되느냐? 제조기업은 그 매출원가를 구할 때 그 재고 금액,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요 세 가지 금액을 알면은 매출원가 분계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매출원가 분계가 좀 어려워요. 제조기업은 제품 매출원가 구하는 분계. 그 분계를 수동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뭐 원재료비 떨면서 제공품은 제품으로 보내고 제품이 매출원가 되는 분계. 이게 매출원가 구하는 분계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그 시험장에서 하고 있으면은 시간 다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매출원가 구하는 거는 기말 재고자산 금액만 알면은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 금액, 실제 기말 원재료, 실제 기말 제공품, 실제 기말 제품 있잖아요. 요 금액을 결산자료 입력에다 넣기만 하면 돼요. 자, 여기 기말 상품 있죠? 기말 상품 넣으면은 상품 매출원가가 자동으로 생성이 될 거고, 구하는 분계가. 제품 매출원가는 기말 원재료,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있죠? 요 세 군데다가 금액을 넣기만 하면은 제품 매출원가 구하는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이 될 거단 말이에요.
자, 그럼 기말 원재료가 얼마가 있느냐? 500.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900이 있죠? 네, 900.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이 1200. 이렇게 넣죠? 예,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금액 넣었어요. 넣으면은, 네, 넣고 나중에 전표 추가 버튼 누르면은 요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 이 분계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 원리는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시험에서 그런 거 안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냥 시험에서 기말 재고 금액이 나왔으면은 아, 매출원가 구하는 분계구나. 매출원가 분계하라는 거구나. 근데 이거는 결산 자료 입력에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에다가 금액을 넣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되겠구나. 이렇게만 알면 되지 원리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이 재고자산 금액을 넣을 때 있죠.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넣을 때에는 장부상 금액이 아닌 실제 금액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실제 기말 원재료, 실제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실제 기말 제품 금액, 실제 기말 재고 금액을 넣어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런지는 몰라도 돼요. 그냥 아 그래요. 네. 너무 성의가 없나요? 네, 성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더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시험에서는 그냥 무조건 실제치를 넣으면 돼요. 장부 금액을 넣는 게 아니라 장부상 금액을 넣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실제 기말 재고 금액을 넣어야 된다. 뒤에 실전 연습 문제 풀 때 그 관련된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4번. 4번은 이제 대손에 대한 분계인데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매출 채권의 기말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 충당금을 보충적으로 설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대손에 대한 건데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 볼게요. 자, 대손에 대한 거는 이 대손 삼각비를 잡아야 돼요. 835번 대손 삼각비인데 자, 이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이 분계가 어떻게 나온 거냐. 그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럼의 1%를 설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럼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 금액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금액은 합잔에 나와 있겠죠. 합잔에 가보시면은 합잔에 외상매출금 금액이 306-266-005. 그 다음 합잔에 받으럼 잔액이 1억 8,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요 금액의 1%가 뛸 것 같다라는 거예요. 306, 266, 005의 1%가 뛸 것 같은 거고 받으럼에 185, 빵빵빵, 빵빵빵의 1%가 뛸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외상매출금은 306, 266, 005의 1%, 받으럼은 185, 000, 000의 1%인데 외상매출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뛸 거라고 잡아놓은 금액이 15만 원만큼이 있죠. 그래서 15만 원을 뺀 2912661, 2912661에 대해서 추가로 설정하면 되겠고 받으럼은 96만 원이 추가 설정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금액들 있죠. 요 금액들을 차변에 대손 삼각비에 2912661, 대변에 대손 충당금에 2912661이고 그 다음에 받으럼은 96만 원, 96만 원 이렇게 분계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분계를 여러분들이 일반 전표 입력 가서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분계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결산자료 입력하셔가지고 대손 삼각 있죠? 여기 외상매출금에 추가로 더 설정해야 될 금액이 얼마 있냐면요. 자, 그 금액이 2912661이었죠. 2912661. 받으러면 추가로 더 설정해야 될 금액이 96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금액을 넣기만 하면은 대손에 대한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좀 여러분들 직접 금액을 구해야 되잖아요. 추가 설정액을. 좀 번거로운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되게 간단해요. 대손은. 상단에 대손 삼각을 눌러봐요. 그러면은 이미 추가 설정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있죠. 보시면은 외상매출금 잔액이 이렇게 나와 있고 받으럼 잔액이 나와 있고 설정전 잔액이 나와 있어서 추가 설정액 금액이 자동으로 구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여기 대손율이 1%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1% 그냥 놔두면 되겠고 혹시 문제에서 이 금액이 아니다. 퍼센트가 2%다 라고 하면 2%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추가 설정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바꿔주면은
추가 설정액이 자동으로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결산 반영 버튼 눌러봐요. 그럼 이 추가 설정액이 여기 대손 삼각 부분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손은.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책에 뒤에 다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책에 뒤에 해설 부분 읽어보면은 자동 반영하는 것까지 다 해놨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문제 5번 문제 볼게요. 결산 자료 자동 결산 5번 문제 494페이지. 자, 5번에 법인세 등으로 계상할 금액은 165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법인세 비용 얼마 잡아야 돼요? 차변에 법인세 비용 네, 165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이걸 올해 내요? 내년도 3월달에 내요? 내년도 3월달에 내니까 일단 미지급 세금 1650만 원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죠. 근데 미리 내놓은 게 있으면 빼고 내야 되겠죠. 미리 내놓은 거는 산납세금으로 잡혀 있을 거예요. 산납세금이 얼마 있느냐 합산해서 조회해보면 되겠죠. 자, 합산해서 조회해봤더니 산납세금이 210만 원 있잖아요. 210만 원. 대변에 산납세금 210만 원 뺀 1440만 원만 다음 연도 3월 달에 내면 되는 거죠. 분계는 이렇게 돼요. 자, 이 분계를 물론 수동 결산을 하면 돼요. 12월 31일 날에 직접 입력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번거로울 수도 있으니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자,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자동 결산이겠죠. 자, 자동 결산은 어떻게 하느냐, 이 분계를 두 개로 좀 짜게 볼게요. 미지급 세금에 대한 법인세 비용 하나, 이렇게, 그 다음 산납세금에 대한 법인세 비용 하나, 이렇게 되겠죠. 산납세금에 대한 법인세 비용이 있을 거고 미지급 세금에 대한 법인세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을 두 개로 나눴어요.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보시면은,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보시면은 맨 하단에 법인세 등이 산납세금에 대한 부분이 있고 법인세 등이 법인세 비용이에요. 법인세 비용이 산납세금에 대한 부분이 있고 추가 계상액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산납세금에 대한 법인세 비용이 210만 원이었죠. 210만 원이었고 그다음 추가 계상액에 대한 법인세 비용이 144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금액을 넣기만 하면은 산납세금에 대한 법인세 비용, 추가 계상액에 대한 법인세 비용, 요거를 금액을 넣기만 하면은 법인세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죠. 산납세금에 대한 거 210만 원 넣었더니 법인세 비용 210만 원, 산납세금 210만 원 됐고 추가 계상액에 대한 부분도 1440을 넣었더니 차변에 법인세 비용 1440만 원, 대변에 미지급 세금 1440만 원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되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인세 비용에 대한 그 자동결산 분계가 나오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세요. 이 산납세금 금액은 프로그램에서 알려줘요. 자동으로 장부에 있는 금액이 결산 전 금액해서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이 금액을 그대로 옆에 옮겨 적어요. 210만 원. 그 다음에 추가로 더 나갈 법인세액을 추가 계상액란에 넣어요. 합한 금액이 법인세 비용이 되겠죠. 1650만 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금액 요걸 이렇게 넣기만 하면은 법인세에 대한 분계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 결산 5가지를 해봤는데 이 5가지를 다 하고 난 다음에는 5가지 다 했죠. 자동 결산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상단에 전표 추가를 눌러야 돼요. 이걸 누르지 않으면은 시험에서 틀려요. 끝난 거예요. 네.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넣는 거는. 넣어가지고 전표 추가까지 눌러야지 장부에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일반 전표 입력에 이렇게 결산 분계가 반영이 되겠죠. 참, 자동 결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에 순서 보세요. 493페이지. 자, 결산의 순서 1단계 수동 결산. 수동 결산은 12월 31일 날에 직접 분계하는 거잖아요. 2단계 자동 결산 후 전표 추가를 클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 결산에 해당하는 게 5가지가 있어요. 5가지를 다 연습해봤는데 1번에 태충 설정, 2번에 감가상각, 3번에 매출원가, 4번에 대손 충당금, 5번에 법인세. 이 5가지가 자동 결산이에요. 이 5가지 이외에는 다 수동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 자동 결산에 해당하는 항목 5가지 있잖아요. 이건 좀 외워두세요. 자동 결산에 해당하는 거 대손 충당금,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매출원가, 감가상각비, 매출원가 구하는 거, 법인세, 이 5가지가 자동 결산 항목이다라는 거 암기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수동 결산에 해당하는 항목은 외울 필요 없어요. 자동 결산 뺀 거는 다 수동이겠죠?
자, 그래서 결산의 순서가 1단계는 수동결산, 2단계는 자동결산. 그래서 수동결산을 반드시 먼저 하고 자동결산을 해야 돼요. 그 이유는 굳이 알 필요가 없는데, 뭐 굳이 이유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이 자동결산이 이미 수동결산에 대한 게 다 반영이 되어 있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 결산자료 입력 메뉴 자체가 최종적인 붕괴를 하는 건데 수동결산에 대한 게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 그 내용들이 여기 다 반영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반영된 상태에서 마지막 결산 붕괴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수동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자동결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회계 1급 시험은 보통 여기까지가 나와요. 여기까지 2단계까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3단계에 해당하는 건 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는데 제가 참고로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3단계는 뭐냐? 여러분들이 결산 붕괴한 거를 재무제표에 반영시켜서 재무제표를 확정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확정시키는 순서가 먼저 합산을 들어가야 되는데 합산은 왜 들어가냐면요. 결산 붕괴가 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반영이 됐느냐. 제대로 반영이 안 됐으면 대차 차익이 뜨거나 그러겠죠. 그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은 결산 붕괴가 반영된 합계 잔액 시산표가 나올 거단 말이에요. 이상이 있으면은 그 대차 차익이 날 건데 대차 차익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거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되겠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건데 확정하는 순서가 여러분들이 정기분 재무제표 수정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원손이제였죠. 제조원가 명세서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의 제품 매출원가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고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이익은 이익잉여 처분계산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이익잉여 처분계산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재무상태표의 2월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 재무제표의 연관관계에 따라서 그 재무제표를 오픈시켜야 되는데 자, 먼저 원가 명세서부터 들어가요. 자, 제조원가 명세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 들어가서 12월 클릭. 자, 클릭하면 여기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결산 붕괴가 반영된 단기 제품 제조원가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자,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손익계산서도 12월 클릭하면은 결산 붕괴가 반영된 게 올 거고 제조원가 명세서를 먼저 열어줘야지 그 손익계산서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 요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인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렇게 열어보면은 저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하면 무조건 아니오를 하세요. 아니오를 해야지 결산 붕괴가 반영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불러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오 하면은 여기 당기순이익이 자동으로 불러와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시험에서 거기 494페이지 있죠, 교재. 494페이지 하단에 있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문제, 이런 게 나오면은 반드시 제조원가 명세서를 열어보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열어보고 난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와야 돼요. 자, 작성을 좀 해볼게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처분일자가 단기는 2018년 2월 16일이죠. 2018년 2월 16일. 그 다음에 정기 처분 확정일은 2017년 2월 16일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처분 내역을 봤더니 이익준비금이 100만원,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이 1000만원,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이 2000만원 이렇게 되겠죠? 저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뭘 눌러야 되냐면요. 상단에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야 돼요. 눌러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 전표 추가 버튼은 손익 대체 붕괴를 자동으로 하는 건데, 자, 이게 우리가 이제 결산 붕괴 다 하고 난 다음에 최종 종착지가 어디냐면요. 결산의 최종 종착지는 잉여 결손 붕괴라고 해서 손익계산서 항목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이 있죠. 네, 손익계산서, 손익계정 과목들을 다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보내야 돼요. 이런 내용은 제가 이론편 몇 페이지냐면요. 제가 144페이지에 정리를 좀 해놨는데 결산 붕괴하는 순서를 그 144페이지에 어떤 붕괴를 하는 거냐면요. 그 3단계 결산 수정 붕괴에서 잉여 결손 붕괴 있죠. 요거를 자동으로 해줘요. 원래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그냥 저 혼자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그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면은 144페이지에 해당하는 그 3단계 잉여 결손 붕괴가 생성이 되는데 자동으로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다 잉여금으로 보내는 분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보내는 분계인데, 자, 한번 가볼까요? 일반 전폐입력에. 자, 일반 전폐입력에 12월 31일 나가서 봤더니, 자, 여기 수익이 손익으로 갔죠. 그 다음 비용도 손익으로 갔고, 손익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갔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월, 예, 이익잉여금으로 가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그러니까 그 벌어들인 돈, 손익을 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보내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월 이익잉여금으로 가는 건 뭐냐면요. 프로그램에서는 마감을 치면은 최종 종착지 분계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2월 이익잉여금을 바꿔요. 두 개 똑같은 계정 과목이에요. 두 개 똑같은 계정 과목인데 그냥 실무상 구분을 하기 위해서 차기로 2월 시키는 이익잉여금이다라고 해서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남아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전부 다 2월 이익잉여금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계가 이렇게 했는데 이 분계를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요. 예, 그냥 아 그렇구나, 뭐 그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그냥 순서만 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문제가 나오면은 원가 명세서 클릭,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클릭하고 난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상단에 전표 추가를 누른다. 자, 그 다음에 결산의 최종 종착지 마지막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를 열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월 클릭하면은 재무상태표가 아무런 오류 없이 뜨면은 결산 잘한 거예요. 만약에 재무상태표가 뭔가 맞지 않다라고 뜬다. 그러면은 결산을 잘못한 거예요. 실무에서는 재무상태표가 맞지 않았을 때, 뭐 차대가 맞지 않거나 뭐 잉여금 잔액이 맞지 않는다라는 오류가 뜨면은 진짜 힘든 하루를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찾는데 머리가 아프니까. 예, 힘든데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혹시라도 재무상태표를 오픈시켜가지고 맞지 않는다라는 오류가 뜬다라고 하면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시험에서는 상관없어요. 재무상태표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답만 맞으면 다 맞는 거니까 신경은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결산 순서에 대해서 다 살펴봤는데, 회계 1급 시험은 보통 2단계까지만 나오니까 2단계까지만 잘 알아두시고 3단계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하면은 외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가 참 많이 나오네. 하여튼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은 2단계까지 일단 잘 해두시고 3단계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참고를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 502페이지까지 읽어보면은 다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503페이지에 뭐 결산자료 입력 화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화면 제가 좀 분석을 해놓은 건데 보세요. 보면은 제가 다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500번대 제조원가는 제품 매출원가 쪽이고 800번대 판관비는 800번대 비용 쪽이겠죠. 칸을 잘 구분해서 입력을 하셔야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결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실전 연습 문제, 504페이지의 실전 연습 문제를 통해서 이제 연습을 좀 해볼 건데, 결산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문제가 뭐 이렇게 504페이지 보면 12문제죠. 실전 연습 문제 1번이. 12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건 아니고, 시험에서는 3문제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12문제 이렇게 넣어놨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잠깐만 좀 쉬었다 할게요.